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강령의식. 오늘은 동지, 우리 마을의 신을 모시는 당집에서는 강령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의식은 일몰 유시에 기도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강령이 시작되는 것은 해시에 시작해서 작년 동지부터 올해 동지까지 마을에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눈가리개를 한 세 사람이 제단 앞에 줄을 서고 영매사가 영을 내립니다. 실험하겠습니다. 의식과 준비와 흐름. 22일 오전 5시 외시당 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리 중이나 임신 중인 여성은 당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집에 있는 관음님을 향해 영피 관음력이라는 불경을 읽습니다. 다 읽고 나면 관음상을 검은 천으로 덮습니다. 22일 오전 11시 5시 당집에 있는 신단의 아마테라스 왕 대신궁 목패를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된 목패 앞에 유명 대신이라고 적힌 목패를 놓습니다. 신단의 주련줄을 거꾸로 돌립니다. 22일 오후 5시 유시 제단 앞에 작년 동지부터 올해 동지까지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와 사진, 생전에 입던 옷과 애용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굵은 촛불에 불이 켜집니다. 향로에는 향이 아닌 말행을 피웁니다. 기도자가 와서 제단 앞에서 까쿠리오노 카미, 사키미타마 등의 기도를 합니다. 이 다음에 오후 11시까지 강령에 들어갑니다. 22일 오후 11시 자시 심야 내린 영혼을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이 시작됩니다. 참가자에게는 맥막이 굵은 소금과 팥이 배부됩니다. 돌아갈 때 당집의 방향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 다음날 새벽까지 당집에 가서는 안 된다.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된다. 창문이나 문을 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되었지만 있었을 경우는 과거에 결혼을 하지 않고 죽은 사람과의 추건이 행해집니다. 결혼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누가 될지 마을 사람들이 정해놓고 위패를 나란히 두고 영매사가 의식을 치릅니다. 작년에는 1958년 태어나 2020년 10월 사망한 남성, 1906년 태어나 1915년 사망한 여성과의 결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이에 2020년 12월에 아이가 생겨났다고 해서 3인물의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중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혼인 채로 있는 사망자를 오래된 기록이나 낡은 호족에서 찾아내 현대에 그치지 않고 190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의 사망자를 결혼 상대로 이용합니다. 의식을 하면 결혼한 것이 되고 여성 사망자는 임신, 출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강령 의식. 위패가 놓인 제단 앞에 영이 내리는 토대가 되는 세 사람에게 영매사가 기도 후 머리띠로 눈을 가린다. 이들은 제단에서 영매사에게 유도돼 다다미가 뒤집혀 있는 곳에 정좌에 앉는다. 영매사는 거기에 결계를 친다. 결계 주위를 참가자들이 에워싸듯 앉는다. 영매사가 불경이나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며 돌아다닌다.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거나 졸교하거나 부르짖거나 무언가를 말하게 되면 영매사는 주문을 끊는다. 누구의 영이 내렸는지 영매사가 흰옷 세 사람 각각에 물으며 돌아다닌다.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유족과 대화를 하게 한다. 죽은 사람 본인밖에 모르는 것을 질문하게 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대개는 죽은 사람 본인의 말투나 몸짓까지 된다고 한다. 그것이 끝나면 영매사가 영을 올리기 주문을 외운다. 영어를 올리다에 실패해 그대로 정신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 과거에 몇 명인가 나왔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영매사는 제단에 놓인 물을 양동이에서 나무 국자로 퍼내어 물을 흰옷 세 사람에게 부리며 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사키미타마를 외치며 제단이 아닌 신단이 있는 쪽으로 향해 네 차례 손뼉을 친다.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에게서 가림막이 제거되고 영매사에 의해 제단 앞으로 유도가 이루어진다. 강령 후의 의식. 흰색 옷을 입은 세 명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다른 참석자들 사이로 들어간다. 영매사가 신단에 놓인 유명 대신 목패를 내리고 거꾸로 놓았던 아마테라스 왕 대신궁 목패를 올바른 위치로 되돌린다. 역방향 주련줄도 정방향으로 되돌린다. 제단에 차려진 위패와 영정은 유족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제단에 차려진 붉은 소금, 팥, 사케, 물을 소분해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준다. 사케와 물은 음용이나 정화에 사용, 붉은 소금과 팥은 액막이로 각각 이용된다. 그 후 검은 천이 걸린 관음상에서 천이 제거된다. 강령 후의 주의.
강령을 하면 악령까지 무더기로 불러들여 아침이 되도록 당집 밖은 악령투성이인 모양이다. 따라서 돌아갈 때 당집을 한 발짝이라도 나온 뒤에는 당집을 돌아보거나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뒤돌아보면 악령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실제로 과거에 정신 이상이나 자살, 급사가 있었다. 뒤돌아봤을 때는 소금이나 파틀당의 방향을 노리고 뒤로 던지도록 영매사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뒤가 후에는 집 창문이나 문 셔터를 닫고 큰 구멍이나 통풍 구도 닫고 동이 트기 전까지는 어떤 이유에서든 열어서는 안 된다. 외출도 해서는 안 된다. 열면 밖에 있는 악령에게 사로잡히거나 집안에 침입해 귀신의 집이 된다고 한다. 강령 의식과 역사. 역사는 의외로 얕아서 메이지 때부터 행해진 것 같다. 향토사의 정통한 분에 의하면 번정시대에 그 기록은 보이지 않고 메이지 중반부터 행해졌다는 전문만 있다고 한다. 수험도, 의신도, 동지에 얽힌 민간신앙의 가세에 이즈모 대사의 신앙이 더해진 것은 아닐까? 라고 알려져 있지만 상세한 것은 불명. 강령은 죽은 사람 본인이 내려온다고는 할 수 없다. 올해 강령은 3명 중 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명, 재작년 1명, 그 전인 2018년 0명. 매년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연기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 내용이다. 하지만 내리는 영을 잘못 듣는지 일본어를 전혀 하지 않는 외국어를 하는 외국인의 영이 내려온 적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쩐지 기분이 나빠진다. 동짓날 밤 저희 마을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불러 유족이나 친족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의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투고합니다. 올해는 3명에게 영매사가 영을 내렸지만 강령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였고 곧바로 저승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올해 의식에서 내려온 사람은 3명 중 2명으로 1명에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영혼 중 1명은 조금 아직 잔설이 남아있을 무렵 방풍림 소나무 아래 목을 매 숨진 80대 할아버지, 다른 1명은 재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누워 지내며 오랫동안 시설에 들어가 있다가 올가을 돌아가신 70대 할머니였습니다. 80대 할아버지의 영, 영매사가 영을 내려준 60대 여성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성별은 상관없더군요. 80대 할아버지는 여성의 입을 빌려 목소리는 다르지만 생전 말투로 유족이나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할아버지 자살의 원인은 병고와 빈곤, 세상 포기였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방풍림에 들어가 목을 메었다고 합니다. 죽을 때는 목을 매는 한순간만 고통스러웠다가 그 후 눈앞이 캄캄해져 편안해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운 터널 속을 출구를 향해 기어 가득 걷고 불빛이 보이는 출구를 향해 걸으면 낭떠러지 절벽이 되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다른 곳으로 건너갈 다리도 아무것도 없이 일대를 영원히 빙빙 돌고 있다고 합니다. 모습이나 형태가 없는 정체불명의 존재로 앞으로 6년은 이 상태가 계속되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저승에도 갈 수 없고 그 후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70대 할머니의 영, 영매사가 영을 내린 60대 남성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완전히 생전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본인밖에 모르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는 순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일본이나 세계 여러 곳을 날아다니며 살아있는 사람에게 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홀리는 것은 사람이나 사람과 같은 영뿐이며 동물에게는 동물의 영만 홀리고 동물의 영은 사람에게 홀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동물의 영혼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내려온 할머니의 영은 병원에서 사망하는 순간에만 자신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고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망하는 순간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예쁜 사람이 나와서 그대로 병실 벽에서 파란 하늘 위로 셋이서 순간 이동했고 이후 할머니는 육체를 갖지 않고 영혼 그대로 쾌적한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령은 저승에서 다른 세계의 꿈을 꾸고 있는 이상한 감각으로 생전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승의 모습은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 세상의 기억은 저 세상에서는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강령을 하시면
저 세상에서 상세한 기억을 동반한 악몽처럼 떠오르니까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유족에게 70대 할머니의 영이 강령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불단이나 신당, 신사나 절, 교회 같은 곳에는 나쁜 영혼이 많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쁜 영혼이 있는가? 그것은 거기에 인간이나 동물의 상이 있기 때문이고, 나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상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쁜 영혼은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것에만 달라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도 두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뱀의 쌍은 특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영은 그 이야기를 신님께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이승과 저승 중에서 이승이라는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매사가 말하는 수호령은 모두 이 나쁜 영들이고, 진짜 수호령은 죽은 후 본인에게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령을 내린다고 해도 이 세상에 본인의 영이 내린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영이 달라붙은 사람을 통해서 저 세상에서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영매사는 그 말을 듣고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영은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망가진 인생. 저는 여자이고 현재 31세. 병명은 해리성 동일성 장애, 장애 2급. 해리성 동일성 장애란 알기 쉽게 말하면 다중인격입니다. 그런 저의 인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엄마에게 세게 얻어맞고 차이고 계단에서 밀려나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매일같이 폭력과 폭언을 당하고 엄마는 돈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른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아무래도 나는 어머니의 돈을 밤마다 훔치고 있었던 것 같다. 1,000원이나 5,000원 정도의 귀여운 금액이 아니라 10만원 단위의 금액을 훔쳐 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귀신 같은 형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어머니뿐이지 돈을 훔친 기억이나 그 돈을 쓴 기억은 없다. 다음에 눈을 뜨자 나는 중학교 학생회장이 되어 있었다.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어느 쪽인가 하면 조용한 편이었고 교실 구석에서 차장 만화를 그리는 듯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혼란스러워하며 친구에게 이야기를 묻자 굉장히 재미있는 연설을 해서 학교 안에 표를 모았고 이전의 기반도 경험도 없이 당선됐다는 것이다. 다음에 눈을 뜨니 이번에는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3개월 정도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의 기억은 없다. 왜 오지 않았느냐고 선생님이 나무랐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다. 다음에 눈을 뜨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응시하기로 했던 학교보다 수준이 낮은 학교였는데 추천으로 입학했다는 것이다. 한참을 영문도 모르고 다녔지만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1 겨울에 자퇴했다. 다음으로 눈을 뜨면 나는 17살인데 스낵바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당 5만원으로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숙사 포함이었다. 아버지가 아는 가게라고 했다. 술로 지구가 돈다는 경험을 한 것은 나중에도 이때뿐이었고 나는 술 마시는 법을 배웠다. 다음으로 눈을 뜨면 나는 19살이고 시상대 위에 있었다. 그곳은 DD의 본사로 나는 파견 사원으로 프로버이더 계약에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담당 구역 획득 건수가 어쩌느니 하면서 상장과 금일봉을 받았다. 사는 곳은 스낵바의 기숙사가 아니라 낯선 남자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미남이었고 노래를 잘 불렀고 가수를 꿈꾸며 보컬 스쿨에 다녔다. 나와 카피 밴드를 하고 있었고 나는 거기서 보컬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가능할 리가 없었다. 겁이 나서 모든 것에서 도망쳤다. 다음으로 눈을 뜨면 나는 20살이었는데 왠지 살던 곳이 아니라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에 있었다.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세미 더블 이불과 PC가 한 대라는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물건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방은 쓸데없이 넓었다. 멍하니 있으면 달그락달그락 열쇠 열리는 소리가 난다. 낯선 여자아이가 들어왔다. 빈말로라도 귀엽다고 할 수 없는 그 여자아이는 나를 쳐다보며 밥은? 이라고 물어왔다. 동거하고 있는가 했더니 그녀는 오사카 사람으로 부모의 학대에 당해서 왠지 내가 숨기고 있었던 것 같다. 무슨 연결고리로 그런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묘한 동거 생활을 해봤다. 관찰하다가 알게 된 것은 그녀는 전혀 일할 기미가 없고 청소도 안 하고 요리도 못하면서 편식도 심했다. 양파는 다져서 사탕 색깔이 될 때까지 볶아야 먹고 채소 전반을 거의 괴멸적으로 안 먹었다. 가끔 게임 동료라고 말하는 남자가 오사카에서 하마마츠까지 놀러왔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몬스터 헌터를 했다. 남자가 올 때마다 그녀는 남자와 외박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내가 부양하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다. 싸우지 않고 즐겁게 살고는 있었지만 사람 한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힘들고 적응도 바닥날 것 같았다. 무엇보다 기분이 별로였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했다. 그 사실을 알리자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바로 왔다. 게임 동료라고 말하는 남자였다. 헤어질 때 그녀가 한 대사가 잊히지 않는다. 폭력도 휘두르지 않고 몸도 만지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남자친구인 줄 알았던 남자가 원조 교제 상대라는 말을 듣고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으로 눈을 뜨면 나는 23살로 도쿄 타이토구에 살고 있었다. 기억하는 한 나는 몸무게가 80kg 가까이 나갔을 텐데 왠지 날씬해져 있었고 가장 놀란 것은 속상이 선명한 쌍꺼풀로 바뀌어 있었고 옛날부터 콤플렉스였던 얼굴의 점 11개가 사라져 있었다. 아무래도 성형을 했다. 어디서 그런 돈이 영문도 모르고 밖으로 나가보니 로비가 휘황찬란한 오토락 아파트였다. 불안은 점점 커져간다. 익숙하지 않은 휴대폰을 조작해 정보를 긁어 모아보니 나는 요시아라의 고급 가게에서 일하는 것 같았다. 집세는 90만 원이었다. 어지러워. 다음에 눈을 뜨면 나는 25살이 되어 있었다. 주거는 변하지 않았다. 단지 이번에는 긴자의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의상 케이스에는 기모노나 드레스가 걸려있고 마마라고 등록된 착신에 조심조심 전화를 받아보니 어제 무단 결근은 용서하지만 오늘 밤은 스미스 씨가 계시니까 쉬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었다. 영어 같은 거 할 줄 모르는데요. 라고 했더니 너는 영어도 중국어도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다. 겁이 나서 기모노와 드레스를 한 대 모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다. 몸무게는 34kg이었다. 달빛 같았다. 다음에 눈을 뜨면 나는 26살이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하라주쿠에서 캬리파뮤파뮤처럼 입고 가게 점원을 하고 있었다. 다키시타 거리를 수학여행인 듯한 학생들이나 외국인에게 사진을 찍히며 걷는다.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내 성격은 교실 구석에서 차장 만화를 그리는 것처럼 음침한 편이고 눈에 띄는 것은 어려워한다. 도망치듯 길을 퇴직했다. 다음에 눈을 뜨면 나는 28살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기후현에 있었다. 낯선 여자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키가 작고 이국적인 분위기에 어딘가 그림자가 있는 여자였다. 어딜 가나 손을 잡고 걸었다. 그게 싫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길래 그냥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와 나는 연인 사이였고 입양으로 무련하는 성이 변해 있었다. 성생활도 있었다. 이상하게 거부감은 없었고 매끄럽게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둘이서 돈을 모아서 나고야로 이사했다. 신축으로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2DK. 요리는 내 담당. 빨래는 여자친구 담당. 나는 행복했다. 다음에 눈을 뜨자 그녀가 목을 메고 자살 시도를 하고 있었다.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경찰이 와서 상황을 얘기했다. 그녀를 감옥에 있는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나는 그동안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그녀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행복의 절정에서 죽고 싶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에 눈을 뜨니 이번에는 내가 입원해 있었다. 병문안을 온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어 도깨비 같은 표정은 하지 않고 상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다. 여자친구와의 인연이 끊어진 것, 내가 해리성 동일성 장애인 것, 이제 어머니와 함께 현지에서 살게 된다는 것, 퇴원해서 한 달 정도는 멍하니 지냈다. 점차 뭔가 하고 싶어져 장애인센터에서 일하게 해줄 곳을 찾았다. 무사히 일자리를 찾아 하루 4시간이지만 주 5일 일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요. 여기는 무서운 이야기를 올리는 곳인데. 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무섭다는 걸까 하면 나는 주인격이 아니라는 거. 언젠가 통합되어 사라질 일부라는 것. 그리고 밤이 되면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모양이고 음식을 먹거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인격으로서의 수명이 끝나간다는 의미겠지요.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인격은 언제 깨어날까요? 눈을 뜬다고 하면 지금 주인격인 정신연령은 몇 살일까요? 그걸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해리성 장애의 치료자는 없습니다.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저는 주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폐교 탐험.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졌다. 나와 성준이는 함께 폐교에 들어가야만 한다. 머리가 아파진다. 이 폐교에는 안 좋은 소문이 많았다. 들었다가 의문사했다던가 살인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정신병에 걸려 나왔다던가 등등.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내기는 내기였고 나는 성준이와 폐교에 들어가야 한다. 친구 한 명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야, 빨랑빨랑 들어가. 옥상에서 손 흔드는 것도 잊지 말고. 심호흡을 하고 학교 정문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성준이가 인상을 쓰며 쪼온다. 표정은 전쟁터에 나가는 일당백 장군감이었지만 실은 많이 두려울 것이다. 성준이는 무서운 걸 질색하는 애니까 아마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것이겠지. 정문 앞에 도착하자 여름인데도 오한이 느껴진다. 이곳을 정말 들어가야 한다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성준이에게 물었다. 이제 들어갈까? 응. 나는 지면에 뿌리처럼 박혀 안 떨어지려는 다리를 떼어냈다. 그리고 운동장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녹이 슬어 반쯤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축구 골대. 전부 부서진 학교의 출입문들과 창문들. 바닥 곳곳에 듬성듬성 자라나 있는 잡초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눈에 들어왔다. 한밤중에 폐교를 향해서 걷고 있다는 게 꿈처럼 느껴졌다.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머리를 휙휙 젓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이 학교도 과거엔 학생들이 지내던 장소였다. 때로는 시험을 보느라 열심히 공부했을 테고 때로는 신나게 축구를 하며 놀았을 테다. 지금은 삭막해진 운동장이었지만 과거엔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고백하던 장소일 수도 있었다. 그런 상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운동장을 절반 정도 걸었을 즈음 뒤를 돌아보며 성준이에게 물었다.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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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이는 내 눈을 안 쳐다보고 고개를 돌려가면서 주변을 보고 있었다. 겁을 먹은 듯 보였지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생각나지가 않았다. 그저 빨리 학교 옥상까지 올라간 뒤 손을 흔들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걷다 보니 어느새 학교 현관 앞이었다. 얼핏 보이는 복도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긴장이 돼서 그런지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성준이에게 말했다. 들어가자. 성준이는 돌만큼 단단하게 굳은 표정이었는데 기절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나는 복도로 걸어가면서 계속 말을 꺼냈다. 넌 무서우면 학생들이 평범하게 지내던 모습을 상상을 하면 별로 안 무서워. 그냥 이곳도 예전엔 사람이 살았던 곳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지는 전부 허물어져 있었고 책상과 의자들은 부서진 채로 복도에 널려져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머리가 약간씩 아파졌다. 성준이가 내 어깨를 잡았다. 야, 너 말대로 학생들이 지내던 상상을 하니까 더 무섭잖아. 여기에 정말 학생 귀신이라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냐? 미안해. 정말이었다.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더 무서워졌다니. 괜히 머쓱해서 머리카락을 긁적였다. 그래도 아까부터 굳어있던 성준이가 말을 하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다. 이제 올라가자. 옥상이 5층에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을 거야. 응.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 뭐가? 성준이는 고개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대답했다. 주변이 너무 밝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새벽에 학교를 들어왔는데 여기 너무 밝아 보여. 그냥 눈이 어둠에 적응돼서 잘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가? 머리를 계속 갸우뚱갸우뚱하는 성준이에게 말했다. 빨리 옥상이나 가자. 응.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에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콘크리트 조각이라든지 방해물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말없이 그것들을 피해서 지나갔다. 2층까지 올라왔지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 세상에 귀신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었다. 긴장이 풀리니 웃음이 나오면서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지금처럼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밑에 층 어딘가에서 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뛰어 올라오는지 불이 빠르게 켜지기 시작했다. 울음소리와 전등은 점차 가까워졌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집까지 뛰어 올랐다. 그런 상황이 8번 정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귀신을 봤다면서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내가 발목을 다쳤을 때 해결되었다. 다리가 아파서 올라오던 무언가에게 도망치지 못하고 4층에서 주저앉았다. 이제 귀신에게 끌려 저승으로 가는 줄 알았지만 잠시 후 올라온 건 우리 형이었다. 나를 놀리려고 이때까지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장난을 쳐온 것이다. 곧바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형은 팬티 차림으로 아빠에게 죽도록 맞았다. 그 뒤로 계단에서 쫓아오는 무언가는 없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발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3층이다. 역시 별거 없네 하고 뒤를 돌아본 순간 화들짝 놀랐다. 성준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로 간 거지? 한동안 기다려보아도 성준이는 올라오지 않았다. 결국 한층을 내려가자 어둠 속에 서 있는 성준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야, 거기서 뭐해? 대답이 없었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뭐하냐고. 하지만 성준이는 여전히 우두커니 서서 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왜 저러는 걸까? 가까이 다가가서 성준이의 팔을 흔들었다. 왜 그래? 성준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대답했다. 미안. 잠깐 딴 생각했어. 괜찮은 거 맞아? 지금이라도 돌아갈래? 아니야. 올라가자. 올라가야지. 근데 무슨 소리 들리지 않냐? 아까는 학교가 밝다고 하더니. 소리라니. 뭐가 들려? 고양이의 울음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봐. 뜬금없이 고양이 소리를 들으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지만 한번 집중을 해보았다. 그러자 정말 어떤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응, 들리긴 하네. 맞지? 이거 고양이 울음소리야. 근데 폐교에 들어와서 뭐하고 있는 것일까? 빨리 올라가기나 하자. 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있어? 응. 나는 계단을 다시 올라가며 성준이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왜인지 그러는 편이 나을 듯 싶었다. 배고프지 않아? 이따가 뭐 먹을래? 응. 돈가스 먹고 싶어. 엊그제부터 자꾸 생각났어. 그래. 무사히 폐교해서 나가면 내가 사줄게. 정말 맛있겠다. 우리가 3층까지 올라왔을 때였다.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래에서 난 것 같은데. 성준이도 들었는지 멈춰서서 나에게 물었다. 방금 들었어? 응. 쿵 소리가 어디서 들린 거지? 아니 그거 말고 여자 웃는 소리.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언제 들렸어? 들려. 지금도 조그맣게 웃고 있어. 나도 모르게 소리에 집중하려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성준이에게 말했다. 헛소리하지 마. 진짜야.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 뭐라고? 나는 계단 손잡이를 잡고 아래층을 내려다봤지만 보이는 건 없었다. 여자가 금방 올라올 거야. 성준이는 놀라울 정도로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머리를 내밀어 다시 아래층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준이가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숨어야 해. 뭐? 나도 그 뒤를 따라갔다. 어디를 가는 거야? 성준이는 5층에 도착하자 망설임 없이 왼편으로 꺾어 한 교실에 들어갔다.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성준이가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너도 빨리 숨어. 시간이 없어. 나는 일단 앞쪽에 있던 교탁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어디선가 쿵쿵하는 진동이 작게 느껴졌다. 그 진동이 5층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말 성준이의 말대로 웃음소리도 들렸다. 온몸에서 닭살이 돋아났다. 그 말이 진짜였다니. 숨을 한참 죽이고 있자 어느 순간 웃음소리와 쿵쿵하는 진동이 없어졌다. 계속 기다려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교탁의 작은 틈 사이로 눈을 집어넣고 전면을 바라봤다. 흐릿하지만 앞이 보인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가며 상을 맞추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쭈뼛섰다. 성준이가 교실 한복판에서 네 발로 엎드린 채 문을 노려보고 있던 것이다. 뭐하고 있는 거지? 성준이의 입에서는 붉은 침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눈은 개나리처럼 노랬다. 사람이 아니라 마치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성준이가 내 방향으로 머리를 획 돌렸다. 헛숨을 들이킬 뻔한 걸 양손으로 막아 간신히 참아냈다. 성준이는 네 발로 나에게 기어왔다. 여자가 돌아갔어. 이따가 또 올 거야. 내 고개가 저절로 상하 반복 운동을 했다. 성준이의 노란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절대로 해가 뜰 때까지 교실에서 벗어나면 안 돼. 왜? 그렇게 되면 이 학교에 영영 갇히니까. 그렇게 말하고 성준이는 교실 구석으로 가서 몸을 웅크렸다. 나는 몸에 힘이 풀려서 제자리에 쓰러지듯이 앉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한밤중에 폐교에 들어와 웃는 여자를 피해 숨어있다. 친구는 짐승처럼 변하더니 해가 뜨기 전에는 교실에서 나가지 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 영화에서나 벌어질 상황이 일어나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갔다. 가장 이상한 건 역시 성준이었다. 사람 눈이 어떻게 동물처럼 노래질 수가 있는 거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마치 성준이가 귀신에게 쓰인 것 같았다. 손이 떨리며 의문 하나가 생겼다. 성준이의 말대로 교실에 있는 게 안전한 걸까? 혹시 나에게 무슨 짓을 한다면? 생각이 거기까지 들자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준이는 휴식을 취하는데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워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문 앞까지 온 순간이었다. 성준이의 두 눈이 번쩍 떠졌다. 멈춰. 나는 지체 없이 교실을 뛰어나가서 계단으로 향했다. 성준이의 비명에 소름이 돋았다.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쫓아오지는 않는다. 이제 학교를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계단을 거침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다. 5개 층을 넘게 내려왔는데도 1층이 보이지 않았다. 착각인가 싶어서 계속 밑으로 향했지만 출입문은 여전히 없었다. 마치 같은 곳을 맴도는 느낌이다. 힘없이 주저앉자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깜깜한 암흑, 바닥에 어지럽혀져 있는 테이블들, 깨진 액자,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모든 게 현실감이 없었다. 머리카락을 쥐고 있는데 문득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다. 여성의 웃음소리가 위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얼마 안 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계단을 달려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 여성에게 붙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30분쯤 밑으로 향했을 때 여성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계단에 앉아서 숨을 골랐다.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면 잡히지는 않을 듯하다.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계단을 내려가고 소리가 멈추면 쉬는 걸 반복했다. 4시간 정도 그러고 있었을까? 어딘가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냄새가 심해서 콧구멍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심해졌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 귀신과 마주칠 수는 없었다. 하염없이 아래로 향하고 있을 때 내 몸이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어떤 사람이 등을 돌린 채 벽 앞에 서 있던 것이다. 머리카락이 땅에 닿을 정도로 길었고 옷은 군데군데가 뜯어져 있었다. 썩은 냄새의 근원은 저 사람이었다. 나는 뒷걸음질을 쳤다. 저 사람을 지나쳐 내려갈 자신이 없었다. 가까이 가면 나를 공격이라도 할 것만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위에서는 귀신 같은 여성이 웃으면서 내려오고 있고 밑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등을 돌린 채 서 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린다. 찰나의 순간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하던 나는 올바른 선택이기를 기도하면서 아래로 내려갔다. 얼마 안 가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발을 조심히 움직여 사뿐사뿐 계단을 걸어갔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다르자 뭐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린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숨을 죽이고 지나치려는 순간이었다. 그가 몸을 획 돌리더니 내 팔을 붙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는 나이가 까마득하게 든 노인이었는데 이목구비가 모두 뭉그러져 있었다. 정신줄을 놓칠 뻔한 걸 잡아내고 말했다. 저기요.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지긋지긋한 학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혹시 이 사람도 나처럼 이곳에 갇힌 걸까? 용기를 내고 물었다. 여기에서 얼마나 있으셨어요? 40년째 있었어. 이제는 전부 포기했어. 노인은 그렇게 말을 하더니 내 팔을 놓아주고 무언가를 집어던졌다. 주워들어서 살펴보자 네모난 종이었다. 위에서 쫓아오는 여자는 누구인가요? 도륙하는 귀신. 잡히면 안 돼. 부모님이 보고 싶어. 노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 넋 놓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도망가요. 안 돼. 내려가 봤자 소용이 없어. 노인은 고개를 저을 뿐 요지부동이었다. 그만 끝내고 싶어. 어머니 죄송해요. 어느새 여성이 코앞까지 왔다. 나는 노인을 내버려 둔 채 계단을 내려갔다. 쉼없이 10층 정도를 내려오고 나서야 자리에 누웠다. 문득 노인이 버렸던 종이가 내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펼쳐보니 세월 때문에 노랗게 물든 사진이었다. 흐릿해서 피사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왜인지 낯이 익었다. 그때 어디선가 비명이 들려왔다. 아마도 그 노인일 것이다. 한동안 손에 들린 사진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가족사진을 꺼냈다. 두 사진의 크기와 윤곽이 일치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회사의 사치.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걸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별것은 아니지만 지킬 필요가 있는 사칙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서류는 사진을 찍어 놓든 옮겨 적든 해서 기억이 안 날 때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입사를 축하합니다. 1. 탕비실에 들어갈 때는 문을 닫지 말 것. 불이 꺼진 상태에서 들어가지 말 것. 야간 근무자는 9시 이후에는 출입하지 말 것. 필요한 것은 9시 전에 미리 챙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빈 책상 밑은 들여다보지 말 것. 만약 불가피하게 봐야 한다면 핸드폰의 빛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각 층의 모든 회의실의 불은 항상 켜둘 것. 불을 꺼야 하거나 꺼진 상황이라면 문을 밖에서 잠가둘 것. 4. 외부 손님이 왔을 때는 누구를 찾아왔는지만 물어볼 것. 만약 대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당신의 직속 상사에게 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에는 상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5. 야간 근무 도중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면 이만 퇴근하여 귀가하여도 좋습니다. 다시 전원을 켜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우리 회사 건물의 맞은편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에는 눈길을 주지 마세요. 7. 사원증은 회사원에게 필수품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원증이 있다면 손대지 말고 그 자리에 놔두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반드시 찾으러 올 겁니다. 8. 사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10층 버튼은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층은 일반 사원들은 갈 일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임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9. 3층과 7층의 근무자의 경우 해당 층에는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으나 간혹 열리는 경우가 있으니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각 층에 위치한 물품 보관실은 각 부서의 대리 이상의 선임들이 돌아가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후 적합한 시기에 인수인계를 받기 전까진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 9층은 전력 설비 문제로 인하여 정전이 가끔 발생합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는 위험하니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이나 행동을 멈추고 다시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력이 복구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2.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내려오고 있다면 엘리베이터 문 옆으로 비켜서거나 멀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멈춰 섭니다. 10층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 누가 탑승하고 있는지 불명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탑승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10상 비상구 이용 시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센서 등만이 빠르게 켜지며 당신의 위치에 가까워진다면 즉시 비상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합니다. 이를 위해선 위의 내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고 건강한 회사 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외부로의 유출을 엄금합니다. 유출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